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좀 올라줬다는 소식 기분 좋게 전달해 드리면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 아직도 우리 시장에 혼재되어 있지만 관련돼서 어제에 이어서 국내 증시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장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해볼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지 확인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시가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보여준 가운데 우리 시장도 일제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강한 반등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여러 지표들이 나와주면서 이 시장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전일 대비 4% 넘게 올라줬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9,500억 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일 대비 5%, 또 일주일 전 같은 기간 대비는 무려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15% 오른 비트코인 현재 가격 21,0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가격 흐름이 좋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의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23,300달러 영역을 탈환한다면은 21,000달러 선까지는 급격하게 회복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21,000달러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그는 이제 23K, 23,000달러 선까지도 급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크립토컨트는 비트코인의 하락장,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다라고 분석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세장으로 전환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면서요. 바닥에 가까워진 가격대다라고 확신을 다시 한번 내비쳤는데요. 지난 2년간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전혀 추가 매수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바닷가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 같은 경우는 현재 달러와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야기했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랠리가 비트코인에는 매도 압력의 중요한 연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상황을 충분히 반전시킬 만한 방법들이 조만간 나와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로와 함께 미국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중 하나로 급부상하면서 주식과 디지털 자산 등 자산의 매도 압력을 가했지만 지수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는 3%대 수준의 랠리가 상대 강도 지수의 다이버전스 발생과 또 FOMC 회의 간의 컷오프에 따라서 충분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전반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따라오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전일 대비 3%, 일주일 전 대비 무려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재 가격 1,200불대 거래되고 있고요. 3위의 테더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입니다. 4위의 USDC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죠.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BNB와 바이낸스 USD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도 전일 대비 3.44%, 카르다노 에이다가 2.94%,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 대비 무려 20%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38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전일 대비 2.54%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도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0.07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터널 굴착 회사 보링 컴퍼니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만들어진 지하 터널 베이거스 루프의 터널 이용 요금 지불을 도지코인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베이거스 루프는 이 테슬라 전기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이 지하 터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3km가 안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 만약 완공이 된다면 라스베이거스 국제공항, 컨벤션 센터, 그리고 NFL 구장 등 51개의 정류장을 잇는 긴 터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이도 거의 50km에 달하는 긴 터널 구간이 될 텐데 앞으로 이용요금을 1회 1.5달러, 그리고 1일권으로는 2.5달러의 이용요금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이용요금은 도지코인으로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가격적으로 현재 큰 상승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상용화가 된다면 가격적으로도 도지코인의 좋은 상승 흐름을 예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로 스태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받고 있는 무브트 언 프로젝트죠. 걸으면서 코인을 채굴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솔라나와 BNB 기반의 메인넷을 사용하고 있던 스태픈이 이제는 이더리움까지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 원체인으로 이더리움을 선택을 한 건데요. 앞서서 스태픈은 BAYC 홀더들을 대상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스태픈 내 스니커즈 NFT를 무료로 에어드랍 하기도 했었죠. 현재 스태픈 가격 전일 대비 5% 넘게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시 인피니티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몇천 %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P2E 게임의 열풍을 몰고 왔던 주역입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 올해 돼서는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주간 접속자 수를 보니까 36만 8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이었던 지난해 11월에는 270만 명의 액티브 유저가 있었는데 고점 대비 현재 무려 8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내외적으로 P2E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법안들이 나오고 또 코인의 가치도 하락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대장주들도 많은 유저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플레이어가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건데 가격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P2E 게임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장세를 놓고 업계 전문가들 우리 시장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놓고 계속해서 시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하락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완벽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 업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규모로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셀시우스, 블록파이, 또 3AC와 같은 이 대표적인 디파이 기업들이 현재 시장 붕괴의 최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암호화폐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내걸었지만 현재는 또 다른 스토리를 제시해야 되는 이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내러티브로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이 비트코인의 선물 ETF 출시를 승인을 요청을 했지만 반려된 바 있었죠. 지난 2, 3년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서 이러한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SEC의 결정이 상당히 모순적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매수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시세 조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여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ETF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절차들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승인 반려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가 있다,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현재 SEC를 상대로 해당 부분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월렛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이 루블화 굉장히 요동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좀 디지털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 크립토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는 주말도 사실 변동성이 큰 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들 체크를 하고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연준 의원들 입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관점에서 앞으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반기 제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해 주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So we know that inflation right now is a significant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We just had a CPI release on Friday, and that showed significant inflation, a little higher than expected across the board. But I also think that the CPI and PPI, Consumer Price Index and Producer Price Index reports are a little bit lagged, okay, in terms of let's look forward thinking. Let's think about where we're going to be down the road, because my comment was in the second quarter we should see the peak inflation and we should start seeing lower and lower levels of peak inflation going forward. Not necessarily that inflation is going to go down, but that the magnitude of the growth is going to go less. And what we can see is in three different sectors right here, in chips, in shipping index, and in fertilizer costs, we're starting to see a rollover in prices right now. So even though we have a high CPI index,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driving some of our problems here are starting to roll over. Another thing we want to look at is earnings per share growth. And what we can see is in the first part of this year, we've had really flat earnings per share growth. So companies are reporting flat earnings, but the anticipation right now, still for this second half of this year, whether we get it or not, is a substantial number of positive earnings experiences. We'll see if that happens. We'll see how good the forecasters and the analysts are, but right now they're looking at substantially higher growth rates in earnings per share. When we want to look at a lot of times we think about things in terms of the problems in our economy, whether we're seeing higher prices, higher inventory levels, higher warehouse productivity, capacity, and prices. So what we want to think about, we constantly think about numbers relative to previous, okay, and how the changes are. And we're starting to see some slowing of growth. Everything here is pretty much growing still, contracting over here on warehouse capacity. But the rate of change, we're starting to see slower and slower rates of change. We need to continue to look for that over time. But I think we're starting to get into that peak area right now in terms of inflation. We will not see a rollover, I believe, in gasoline prices. I think that will be high all the way through the summer. We talked about Target before and how they built up unwanted inventory, and we can see that Target and Walmart have done the same thing. This is the percentage change in inventories. And this is what caused Target's price to really go down so significantly after their earnings release. But what happens in this space, okay, is that they're able to discount prices and move the stuff. So what happens is in an environment where Target, Walmart, those high number of stores,
big sales companies, when they move inventory, they say, okay, we're going to say prices are down 25 to 30% at point of sale, and we're going to be able to market that stuff and get that stuff moved out. For the stuff that doesn't move out, they notch down to another 15 to 70, 75% of prices, and people wind up buying it because they're able to buy stuff at prices that they're not going to see again for a while. Target's already currently in that point of sale discounting mechanism. They made that announcement a week ago that they're going to start to basically reduce prices, offer sales to move inventory. Now, here's an interesting observation. Bank of America, huge bank in the United States, okay, what are they seeing within their banking customers? And what they're seeing is credit card and debit card spending was up 9% in May. Total card transactions were up 7%. Okay, so they're still seeing purchasing power. Now, at the times in the recession, that purchasing power is reflective of the fact that they're using their credit cards to be able to spend because they don't have any other way. But when we look at their bank accounts are higher than where they were before the pandemic. So they're not relying on their credit card spending to be able to carry them through. They're actually spending because they have the money to spend. So when we look at household savings and checking balances, we can see that, yeah, they're coming off a little bit of a peak, but they're still much higher than where they were pre-pandemic. Okay, so their savings and checking account balances are better. Okay, there's total spending. Okay, they really cut it down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but that's in the winter for the northern half of our country, and they've been constant pretty much throughout. So they're spending okay relative to the last 4 years. When we break it down and we look at who's doing that spending, what we're seeing is people with more income are spending more than people with less income, which is another good thing. So we don't have a complete problem where the people relatively with less income are spending more and driving that whole thing. When this is higher than this, that's because people are using their credit cards to be able to get through. The other thing we want to look at is year-over-year retail sales. And this is on basically a short-term basis. They're still hanging in. So the consumer is still spending. He still has money in his bank accounts. He's spending more with his credit cards and debit cards. And his income level, is probably okay if the retail sales is still going all right. Now, when we get into a recession, we have the Philadelphia Fed does a survey all the time, and it's a coincidental index. Okay, and I cut this at 50%. So some of these go higher than 50, but at 50, that says that this is on a state-by-state basis, and we have 50 states. So this is how many states are reporting decreasing activity. Well, if there's nobody reporting decreasing activity, it's at 0. Okay, if there's everybody reporting decreasing activity, it's way down here. It's at 50%, so when nobody's there. And what we see right now is there are no states reporting decreasing economic activity by the Philadelphia Fed Coincidental Index. We would need about 5 to 7 to 8 states reporting poor activity, declining activity for a period of 5 to 7 months, because a recession is 2 consecutive quarters, so that's 6 months of declining activity. But we still don't have any states reporting declining activity. I know that everybody is talking about a substantial recession coming, but we're continuing to monitor it, and we're not seeing that yet. And finally, what we want to look at is that the New York Fed, not the Philadelphia Fed, but the New York Fed reports a supply chain pressure index. How much price pressure is in the supply chains? And what we can see is that even now, after we have the Russia-Ukraine problem and China with their lockdowns, but now their lockdowns seem to be opening up. Their country seems to be opening up more. Shanghai was in a total lockdown. It's not anymore. And I think that as those lockdowns filter through this index over the next 3 to 6 months, the
price pressures in that supply chain are going to continue to abate. So overall, I'm not trying to look at the CPI and the PPI. I'm trying to look forward to be able to understand where I think future PPIs and CPIs are going to be, because those index numbers down the road are going to be driving us as much as anything else. The CPI and the PPI numbers are almost like backward looking at what happened last quarter. 네, 이렇게 버니 씨가 준비해 주신 내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 올려두었으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돼서 첫 번째 이슈부터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 같아서 5월 경상수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행히 흑자를 기록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그 의존도가 큰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견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해 보셨나요? 네, 일단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네. 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 5월 달에 이제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38억 6천만 달러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전체 흑자 누적액은 192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제 이게 작년 동기에 이제 329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40% 넘는 감소세를 보인다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뭐 4월 달 경상수지가 0.8억 달러 적자에서 다시 흑자로 전환됐다는 건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제 경제 여건이 계속 지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그 금리 인상 등에 의해서 부정적인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게 뭐 다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뭐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품 수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받는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7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1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통관 기준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통관 기준은 이제 17억 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한 걸로 나왔었는데 네. 그거와는 약간 좀 그 세부 항목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수지는 한 0.2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누적으로 따지면 뭐 10억 달러 정도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운송 수지 관련돼서 큰 부분의 흑자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 기타 서비스 사업 서비스 관련돼서가 조금 적자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이제 금융 수지 관련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30억 3천만 달러 순자산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금융 수지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 부분도 있고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증권 투자 분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77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누적으로 313억 달러 정도 되고요. 작년 4월에 이제 70억 달러에 비해서 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부분에 투자를 많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는 한 8억 5천만 달러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 한 76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계속 국내 증시에 주식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뭐 하락폭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해외 이제 투자가 부분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오는 이제 해외 투자가 감소를 하면서 최근 원화 약세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보여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하반기 경상수지는 아마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질 걸로 악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둔화 가시화로 인해서 국내 수출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악영향을 좀 미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지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국내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수출입니다. 만약 수출 부분이 이렇게 둔화가 된다라고 또는 아니면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경상수지 수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줬는데요. 흑자를 기록했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예를 들어서 흑자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60% 이상 좀 감소를 했다라는 점 등 관련돼서 흑자폭이 감소되고 있는 점들 투자자분들도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특히나 이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도 오늘 밤에 좀 나올 예정이고요. 고용 보고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좀 상승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관련돼서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고용 지표가 네. 미 노동부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오늘 그 미국 시장은 아마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고용 지표, 그러니까 노동부 지표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고용 관련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일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매주 우리나라 시간,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23만 5천 건의 이제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전주 23만 1천 건,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 23만 건보단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연속 실업수당 건수도 전주 대비 5만 건 정도 증가한 137만 5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수치 증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조금 이제 좀 특이했었던 지표가 이제 챌린지 고용 변화율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표는 아니지만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해고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고용도 이제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해고할 때 해고자가 얼마만큼 늘었느냐에 대한 관련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된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해고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걸로 경기의 둔화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 지표는 이제 3만 2천 건이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2만 건에 비해서 이제 5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 7월 이후에 2만 건 전후로 계속 좀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6월달 증가한다라는 건 향후 기업들이 경기 둔화를 감안을 해서 지금 해고자 수를 좀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약간은 지금 경기 침체가 둔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걸 아마 좀 암시해주는 그런 지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오늘 노동부의 이제 고용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일단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시장 예상치를 오늘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미국 연준에서 고용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기준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미국 경제는 성장이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해도 그렇게 경제에는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런 좀 안도감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달 지금 실업률 예상치는 이제 3.6%,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는 26만 개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수치로 봐서는 예상치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CPI 지표에 관련돼서 향후 이제 주식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 연준이 좀 가장 믿고 있고 눈여겨보는 두 가지 키워드, 이 소비와 고용과 관련돼서 고용 보고서가 오늘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투자자분들이라면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은 연착률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IMF 총재가 이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또 한 번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꼽은 것들을 좀 보니까 고물가 확산, 고금리 추세,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 등을 이유로 좀 꼽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걱정할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전망치는 계속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IMF의 이제 게오르기에바 이제 총재가 어저께 로이터하고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향후에 이제 경제 성장이 더 전망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긴축이 계속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수요가 줄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 둔화가 어쩔 수 없이 뭐 이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뭐 닳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런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얼마 전 이번 주 이제 나왔었던 연준의 의사록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부분인데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뭐 약하게는 안 되고요. 시장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어야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경기 둔화는 뭐 불가피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기가 좀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미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IMF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말에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난 4월 달에 한 단계 이제 낮췄습니다. 기존의 4.4에서 3.6%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 조정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0.5%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경제 성장률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도 아마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도 조금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IMF의 경제 전망치가 하향이 된다라고 해서 증시에 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 IMF가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이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일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발표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는다기보다는 뭐 예상했던 수준이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아마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뭐 이 이제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뭐 동요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IMF 총재 발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IMF라고 하면 과거에 좀 돌아봤을 때 좀 그 단어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관련돼서 자세하게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도 아니고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다 예상이 가능한 정도의 이야기였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르면서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지 궁금한데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단기 낙폭이 이제 컸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8%,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뭐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7월 달 이후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이제 13조 7천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 거의 이전 수준으로 이제 지금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일일 이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 2% 넘는 이제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지금 6월달 이후 1일 이제 상승률, 하락률이 2%가 넘는 날을 꼽아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5일,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일에 달합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아마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상승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아주 커지지는 않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상승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차익 매물에 대한 그 매물이 출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금일 이제 어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금일도 이런 순매수가 지속될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수 흐름 자체는 일단 약세 국면에서의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기 낙폭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 수준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3일 날 발표된 금융통화위원회나 그다음에 미국의 CPI 지수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 방향성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회수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방향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7월 13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 기업 실적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나쁘지 않은 수준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조금은 다른 요인이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는 하회하는 실적의 발표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글로벌 유사업체들,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그다음에 반도체 외에 삼성전자는 무선 사업부라든지 그런 사업부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부를 함께 제외하고 봤을 때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괜찮았기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시장 대비 강세, 그다음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 IT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볼륨적으로 주요 사업부의 실적이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고 주가 반응 자체는 그래도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어제 대형 IT 군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수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추이 자체는 위가 조금 더 열려 있는 구간이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중립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 점을 고려해 있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종목별로 이 예상 실적보다 잘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기보다 이제 업종별로 하반기에 어떻게 이게 실적이 이어질지, 근데 이어지는 실적보다 아마 실적의 예상치의 톤을 낮추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도 있겠고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보다는 그 하반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부분의 조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즉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28일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기간 이전까지는 주가가 그래도 긍정인 측면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부분, 그 이후에 컨퍼런스를 확인하고 나서는 주가에
방향성이 다시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게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확연히 느껴지는 하루였는데 관련돼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들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LG전자는 뭐 전장사업 포함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탑픽주로 또 제1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쪽에서 특징주를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IT 쪽에서 확산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업데이트도 필요하다 보니까 심텍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전자 제품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용도 자체는 그 특정 전자 제품 같은 경우가 그 전기의 전달, 그 전기 같은 경우는 작은 물체 안에서 전달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활하게 해주는 하나의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판매 같은 경우도 꺾인 요인이 없었고 제품 가격 단가 같은 경우도 크게 꺾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 또는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 이 공급 확대라고 함은 그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련해서 물량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장을 짓게 되었고 이 공장을 지은 부분에 대한 제품이 하반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수요처가 만약에 지금의 1단계보다 2단계, 3단계 늘어있다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수요처가 다 충족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하반기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의 존재, 그다음에 이 공급이 확대되면은 통상 가격의 하락까지 함께 수반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면 현재 실적 부분에서 제품 부분 판매 가격을 꼽혀서 이루어지는 그 매출 부분이 제품 같은 경우도 좀 분산될 수 있고 가격 같은 경우도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금 하반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존재하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저희가 살펴볼 때 이러한 환경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깝게는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어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위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짧은 주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지 마시고 하반기까지 이러한 부분에 변수가 있다는 점 인지하면서 그 가격적으로는 37,000원 초반에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심텍 관련돼서 IT 이제 종목 중에 심텍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기판 관련 종목이다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 실적이 긍정적이고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가격 접근 면에서는 37,000원 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시장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과연 시장의 흐름이 실적과 함께 부합해서 흘러갈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볼 만한 종목 궁금한데 일단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요인이 환율도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큰 상황,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유례 없이 원자재, 금리, 환율 이렇게 다변화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을 보자면 우리나라 기업, 즉 우리나라의 주가를 보자면 환율의 변동성이 잡히는 타이밍을 우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 1,300원이 넘어가서 1,310원에 한때 도달했을 때는 좀 이게 아주 특이한 흐름이고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정말 이게 기업, 수출 기업에 대해서 결제 물량인지 그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 변동성도 좀 줄어드는 단계고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금 1,300원대 초반, 그다음에 1,200원대 후반 정도 구간까지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또한 조금 더 변동성이 줄어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시장이 모든 걸 반영해서 먼저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겠고요. 각종 지표 자체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온 점,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아직 크게 상승을 다시 하지 않았지만은 배럴당 $100 초반까지 변동성으로 줄어들면서 상승이 올라온 점,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 단가들이 점차 그 폭이 줄어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안정화 구간 안에서 저희가 원래 강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유가라든지 에너지 흐름 급부에 따라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재생에너지군이라든지 조선 쪽 같은 경우 유가가 하루에 8%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쪽 군 같은 경우도 종목 같은 경우 추려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돼서 어떤 종목 저희 보면 될까요? 네,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거래일간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상하 폭이 컸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 8% 하락했을 때 한 차례 조정이 컸었고, 그 유가의 조정 이후에 큰 유가의 흐름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의 주가를 되돌리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 이거는 팩트 요인이다 보니까 유가 가격 변동폭의 안정화, 즉 오르든 내리든 한 2, 3% 내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종목 같은 경우 가격 안정성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자체는 태양광과 관련된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 사업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70% 이상 되다 보니까 경쟁력 같은 경우가 낮아져 있는데, 폴리실리콘 사업이랑은 다르게 그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제품이 나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 기업보다는 좀 변동폭이 적고 상대적인 주가 복원력도 빠르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강조드리는 점은 유가 가격 변동폭 안정화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즉 유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까지 왔다 보니 실적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차가 있겠고요. 유가 가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유가에 대한 변동폭이 작아진 구간이고, 시장이 어제 대형 IT주들의 반등을 통해서 강한 시장을 연출했다고 하면은, 이 시장이 연속된다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나 이쪽 급부가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가격적으로는 3만 원대 중반에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 그 실적이 기반으로 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타이트하게 가격을 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절은 5% 내로 꼭 잡고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 또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금요일 시장입니다. 심리적으로는 한 차례 더 접어갈 수 있겠지만은 어제 보여준 삼성전자의 흐름상으로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2200 지수 후반, 즉 2200대 후반에서는 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이 그래도 강하게 나오는 점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전체적인 매포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 시장에 투영을 해봤을 때 불안 요소, 불안점을 감안한 지수가 2200 중후반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너무 빨리 팔아야 되지 않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또 유연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그 현금 비중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한 30%, 50%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격대를 정해놓고 매수,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한 매도보다는 아직 시장을 조금 더 상방으로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장 시작 전에 작전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장중에 오늘 금요일장에도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장중 전략 챙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